앞에 우리가 그냥 돈 받은 것 때문에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게 말해요. 근데 저는 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둘이 보수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상당히 제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권에 그 사람들의 돈이 흘러들어갔을 거다. 반대예요. 친박들이 아마 그 3인방한테 용돈주의하다면서 상납을 했을 거예요. 국정원처럼. 저는 그렇게 봐요. 야. 네. 그게 팩트예요. 그게 그쪽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또. 아니요, 제가 뭐 그게 아니 전문가 이걸 떠나서 예.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뭐 넥타이 바치고 뭐 술집 데려가고 이런 거 봤죠. 그러니까 너무 썩어도 너무 썩은 거예요, 보수가. 그래서 또 다른 1억 원이란 돈을 저는 굉장히 사복을 자기 그 사사로운 주머니를 많이 채웠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죠. 그게 정치인들한테 흘러간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들이 네. 상납을 했을 것이다. 네, 네. 모든 길은 그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으니까. 그럼 그것도 뇌물로 쳐지나요? 당연히 뇌물이죠. 그리고 아마 사사롭게 그 아파트 그리고 3인방이 거의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은 정수장학재단에서 마련해 준 집에 살았어요. 거기 박 대표 시절에 기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월급도 이중으로 받았고요. 그렇다가 국회에서 당에서 나오면은 네. 또 정수장학회에서 또 받고. 네, 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뭐 확인도 예.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래도 강남 아파트를 떡하니 샀는데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고요. 그냥 비서관 해갖고 그 월급으로 아무리 이제 이중으로 더블페이를 받았다 예. 하더라도 이거 강남 아파트가 아무리 싸도 다 10억 아니 받거든요. 그리고 비쌀 때 샀어요. 비쌀 그래서 때? 저는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러고 이게 이제 전 정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하는데 전 정권에서 있었던 거하고는 스케일도 다르고 그다음에 모양새가 달라요. 어떻게 그 비서관한테 줍니까? 수석도 아니고. 이거는 모양 빠져요 진짜. 황관들이 이 옛날 황관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관들한테 바치는 거하고. 그래서 참 참담하더라고요. 문고리 3인방이 실세라고 하는 걸 그 당 의원들은 또 다 알았을 거 다 아니에요. 알죠. 그리고 이 같이 다니는 유일한 사람들이고 의원들하고도 바리케이트를 늘 쳤어요. 그 박근혜 전 대표가. 그러니까 너무나 폐쇄적인 정치를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딱 3명만 상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최순실도 그 통로를 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순실도 뭐 1,000만 원씩 쥐어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결국 그런 점에서 문고리 3인방이 부패의 아주 직방 터널이다 이렇게 봐야죠. 핵심이다. 그렇죠. 네, 봐야죠. 왜 이제만 안 본거로 이제까지 그냥 놔뒀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냄새를 맡고서 이 덫을 주면서 계속 이제 연락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보고 기다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주변 정리를 박근혜 전 대표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패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선입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검찰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허상이죠. 저는 여기서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핵폭탄이 터진 거네 그러면. 그래서 검찰은 알고 추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저께 제가 그걸 보고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아이수님, 전 작가님 평소 보수의 겸허를 외치신 팩트가 오늘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그럼요. 괴멸하고 새로운 보수가 아까 새 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네. 주제를 갖고 이 얘기가 더 재밌는데. 아까 시건하셨으니까 예,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문제, 특히 시진핑의 그 권력, 그 이기 독점화 체제로 과정, 갔죠. 예.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사드에 대해서는 이제 봉합하기로 이제 두 나라에서 이제 이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이 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갈 게 있어요. 이거는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일단 우리의 자존심은 매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드 추가 배치 안 해준다. 또 뭐 MD 체제 안 들어간다. 한미일 동맹 이거 없다. 군사 동맹 없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큰 나라한테 야단 맞고 나서 반성문을 너무 과하게 썼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저는 국가 지도자의 최선은 국익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아베가 어떻게 보면은 참 저게 무슨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 하면서 트럼프에게 아양을 떠는데 그것도 아마 아베는 국익이라는 큰 이름 아래서 뭐 나의 대망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중국도 그동안에 사드로 손해를 예. 봤는데 우리나라는 10조의 무역 보복 그다음에 사드 보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스럽다 이런 표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한국을 말하자면 동북아에서 한미일 이 체제로 해가지고 그 중국의 영향력에서 한국이 벗어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설마 북한이 우리를 때리겠어?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에요. 자, 6.25 때 어땠습니까? 남침을 해서 우리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눈 거예요. 예. 그거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6.25 때 참전을 했어요. 그러면 예. 중국에 있어서 혈맹은 북한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고 저는 이제는 정말 이 북핵 문제와 더불어서 북한도 민족이 아니라 저는 참 이 말을 하기가 가슴이 아파요. 예. 저희 아버지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저도 이북 여자의 그 기질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금강산 보고 싶어 하셨고 평양에 그제 가보고 싶어 하셨고. 이북 출신이신가 보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북한을 그냥 한 나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이 동족으로 볼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냉정하게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시진핑 2기 체제. 네. 아니 근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갖고 네. 중국이 사드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대국답지 못하다 하면서 네. 비판했잖아요. 네. 그 정도 스탠스는 참 좋았었는데. 좋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고민을 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참 고생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치아가 더 손상됐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찾아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번은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기 체제로 들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반성문을 저자세로 갔다. 세게 썼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반성문을 그리고 세게 우리가 썼다. 반성문을 쓸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2기 체제 여러 전망이 나와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지만 답은 한 가지예요. 즉 모택통처럼 시진핑이 강해졌다. 그리고 단일 지도 체제로 이제 또 갔다 이렇게 보시는 완전히 거예요? 갔죠. 그리고 이제 이 덩샤오핑은 이 모택동의 그 말기에 그 독재의 폐해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기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다음은 누가 다음 주석이 되느냐. 이 모든 거를 이 정상적인 범주 아래서 우리가 권력 관계를 이루자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그렇죠. 집단 지도 체제로 그렇죠. 또 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시진핑이 완전히 이제 무너뜨린 거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란 인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하고 또 지식으로도 꽉 차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고난도 겪을 대로 고난도 겪었고 청소년기에 엄청난 고난을 그렇죠. 겪었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의 가장 큰 이번에 그 권력 서열을 자기 앞으로 쫙 줄 수 있었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진핑은 출생 신분, 그 출신 성분이 좋아요. 예?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3대 이제 그 권력 그 뭐랄까 파벌이라고 하면 뭐 예.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잖아요. 태자당이요. 아버지가 혁명 1세대였던. 그렇죠. 예. 혁명 원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오너십이 있는 거예요. 중국의 오늘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장쩌민 같은 경우는 장쩌민의 이 출신인 양조를 중심으로 한 이 샹하이방. 상하이방.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연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자부심은 덜한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후진타오. 예. 후진타오의 경우는 이른바 공청단 공청당. 출신이에요. 예. 이거는 사회주의 말하자면 청년단. 이래서 이건 뭐라고 하면
영 엘리트를 키우는 그런 이제 시스템에 통해서 이제 키워진 영 예. 엘리트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애들이 약해요. 그런 점에서 공청당이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오늘을 있기까지의 중국은 나름대로 뭐 대장정이니 그렇죠. 전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태자당의 경우는 전설에 있어서의 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 오늘의 중국을 만든 우리 그 원로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삼성으로 치자면 이재용인 거예요. 핏줄이 있는 거예요. 예. 고용사장인 권모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그 점에서는 시진핑은 아주 이 모든 태도나 이런 게 당당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태자당으로서의 당당함. 그렇죠. 나는 이 핏줄이다. 예. 응? 그리고 북한으로 따지면 난 백태혈통이다. 그런 거 예. 비슷한 거죠. 아니면 빨치산 혈통이다.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하자면은 이제 샹하이당이라든가 예. 또는 이 공천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력을 말하자면은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이름 아래에서 다 쳐냈죠. 다 쳐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 그냥 자기의 사람들로 쫙 물갈이를 한 거죠. 그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그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야, 너 어떤 소설보다도 재밌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훑어보세요. 예. 그러면 흥미진진 그 자체예요. 아니 일기 때 부패 혐의로 상무위원 7명 보시라이. 예, 2명인가를 쳤잖아요. 근데 네. 전통적으로 이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상무위원은 건들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하는 룰을 깨뜨는 거 아니에요? 깨뜨렸죠. 그리고 이런 이제 부정부패 를 이렇게 쫙 뒷조사를 할 때 그 부정부패의 도가 너무 지나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 이 인민들이 너무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정도의 부정부패가 많았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시진핑한테는 굉장한 행운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도 이게 중국을 가보면은 모택동을 중국은 여전히 자산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택동에 초상화에 있으면서 모택동의 그 특유한 모체, 예. 마오체로 마오체. 인민에게 복무하라 이런 게 쫙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려 가지고 오히려 이제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의 모택동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그 점. 솜씨가 예. 아주 현란합니다. 예. 궁금한 점. 그리고 네. 아버지 때부터 네. 혁명의 1세대로부터 문화혁명 때 네. 하방됐죠. 하방도 됐었고 네. 그 좌천이나 뭐죠 수종도 됐었고 네. 부활도 15년 만에 부활도 네. 됐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행군을 자기 인생이 겪은 거거든요. 스토리가 있죠. 예. 국민들은 이 중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스토리에 열광해요. 뭐 고난의 세월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예. 말하자면은 뭐 로마노프 왕조의 그 아나스타샤 같은 뭐 서희 같은 예. 토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있었던 거죠. 비련의 주인공. 그렇죠. 그런데 이 시진핑의 경우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에다가 중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거 장강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듯이 그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지고 예. 모든 운명을 개척했고 운명을 무릎 꿇렸다 이런 점에서 대단한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앙 정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변방으로 가잖아요. 정치적이죠 아주. 아. 네, 꾼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시진핑의 이제 그 어록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물론 예.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대한 아주 고압적인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했더라고요. 예. 독서 강의더라고요. 여기도. 독서 강의고 시진핑의 이제 글을 읽으면은 그 유려함이라든가 그 광대한 지식. 근데 많이 아는 지도자는 굉장히 두려운 지도자예요. 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충남 아파트가 아무리 싸도 다 10억 아니 그리고 육박하거든요. 비쌀 때 샀어요. 비쌀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러고 이게 이제 전 정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하는데 전 정권에서 있었던 거하고는 스케일도 다르고 그다음에 모양새가 달라요. 어떻게 그 비서관한테 줍니까? 수석도 아니고. 아, 이거는 모양 빠져요 진짜. 황관들이 이 옛날 황관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관들한테 바치는 거하고. 그래서 참 참담하더라고요. 문고리 3인방이 실세라고 하는 걸 그 당 의원들은 또 다 알았을 다 거 아니에요. 알죠. 그리고 이 같이 다니는 유일한 사람들이고 의원들하고도 바리케이트를 늘 쳤어요. 그 박근혜 전 대표가. 그러니까 너무나 폐쇄적인 정치를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딱 3명만 상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최순실도 아이수님, 전 작가님 평소 보수의 겸허를 외치신 팩트가 오늘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그럼요. 괴멸하고 새로운 보수가 예. 아까 3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네. 주제를 갖고 이 얘기가 더 재밌는데. 아까 시건하셨으니까 예,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문제, 특히 시진핑의 그 권력, 예. 그 이기 독점화 체제로 과정, 갔죠. 예.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사드에 대해서는 이제 봉합하기로 이제 두 나라에서 이제 이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이 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거는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일단 우리의 자존심은 매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랬죠. 자. 사드 충로를 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순실도 뭐 1,000만 원씩 쥐어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결국 그런 점에서 문고리 3인방이 부패의 아주 직방 터널이다 이렇게 봐야죠. 핵심이다. 그렇죠. 네, 봐야죠. 왜 이제만 안 본거는 이제까지 그냥 놔뒀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이 좀 그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냄새를 맡고서 이 덫을 주면서 계속 이제 연락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보고 기다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주변 정리를 박근혜 전 대표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패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선입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검찰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허상이죠. 저는 여기서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핵폭탄이 터진 거네 그러면. 그래서 검찰은 알고 추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저께 제가 그걸 보고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더 나올 거예요 아마. 무하다 이렇게 보죠. 그게 정치인들한테 흘러간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들이 네. 상납을 했을 것이다. 네, 네. 모든 길은 그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으니까. 그럼 그것도 뇌물로 쳐지나요? 당연히 뇌물이죠. 그리고 아마 사사롭게 그 아파트 그리고 3인방이 거의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은 정수장학재단에서 마련해준 집에 살았어요. 거기 박 대표 시절에 기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월급도 이중으로 받았고요. 그렇다가 국회에서 당에서 나오면은 네. 또 정수장을 계속 또 받고. 네, 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뭐 확인도 예.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래도 강남 아파트를 떡하니 사는데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고요. 그냥 비서관 해갖고 그 월급으로 아무리 이제 이중으로 더블페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앞에 우리가 그냥 돈 받은 것 때문에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게 말해요. 근데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둘이 보수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상당히 제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권에 그 사람들의 돈이 흘러들어갔을 거다. 반대예요. 친박들이 아마 그 3인방한테 용돈 쥐어가면서 상납을 했을 거예요. 국정원처럼. 저는 그렇게 봐요. 야. 네. 그게 팩트예요. 그게 그쪽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또. 아니요, 제가 뭐 그게 전문가 이걸 떠나서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뭐 넥타이 받치고 뭐 술집 데려가고 이런 거 봤죠. 그러니까 너무 썩은 거예요, 보수가. 그래서 또 다른 1억 원이란 돈을 저는 굉장히 자기 그 사사로운 주머니를 많이 채웠을 가능성이